제발, 제발요. 이 지옥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민석가 40년을 키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응?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 여기서 죽는다. 진짜 죽어. 70이 넘은 제 목소리가 쇠창살이 달린 창문 너머로 흩어져 갔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세평 남짓한 방 안에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간병인의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목에는 침대 난간에 묶였던 끈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입안에서는 쓴맛이 돌았어요. 이곳에 온 지 4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인 평범한 할머니였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결혼해서 아들 민석이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받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밥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민석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엄마 심부름도 잘했죠. 제가 장을 보고 오면 무거운 쌀포대를 대신 들어주고 아빠 가게 일도 거들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35세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명절에 모여 앉아 떡국을 먹고 민석이 부부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손자는 없었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다잖아요. 변화는 2년 전 여름에 시작됐습니다. 남편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침에 가게를 열러 나갔다가 저녁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58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석이와 수진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이들이 일주일에 2~3번씩 들렀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나 보다 싶었죠.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통들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반찬 좀 해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 눈은 거실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25평 아파트 한 채와 저축해둔 예금 정도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큰 재산을 모을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20년 전에 빌려간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족들이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원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까지 해서 7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게 작년 9월이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기 한 달 전이었죠.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남으면 민석이한테 주려고요. 그런데 민석이와 수진이가 유난히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석이 얼굴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12월 초순인데 난방을 3개 틀지도 않았거든요. 괜찮다. 엄마가 뭐 그리 약한 사람이냐? 너희나 잘 지내라. 저는 부엌에서 귤을 씻어 내왔습니다. 수진이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통장 케이스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치챘는지 몰랐는지 수진이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은 다니세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가 아프면 안 된다는 듯한, 뭔가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라. 짧게 대답하고 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민석이가 귤을 까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저희가 몰랐던 재산 같은 거 없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이 부모 재산부터 묻다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재산이라니. 너희 아버지가 평생 철물점 하면서 뭘 얼마나 모았겠니? 이 아파트하고 저축한 돈 조금 있는 게 다야. 그럼 통장은 몇 개나 있으세요? 아버지 명의 통장도 정리는 하셨고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건 왜 묻니? 아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재산 관리가 힘드실까 봐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수진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단다. 통장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이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장이랑 도장은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필요 없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이 부부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나흘씩 들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 때마다 꼭 제 건강을 물었거든요. 엄마,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시고요? 어머니, 혹시 어지러우신 적 없으세요? 머리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마치 제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민석이와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복도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벌써 3달째잖아.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어요. 좀만 더 참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민석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잖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들고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쉬, 소리 좀 작게 해.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둘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7천만 원. 그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갚은 그 돈 말이에요. 민석이 부부가 그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너희 이제 들어가 봐라. 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도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마치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제가 낳아서 젖먹이고 키운 그 아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수진이가 한 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그 목소리가 들려서 벌떡 깨어났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민석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수진이는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평일 낮에 혼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민석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워요. 빚도 좀 있고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지주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4천만 원 정도요.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갚기가 힘들어서요. 4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제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역시 나였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빌리는 척하고 가져가려는 거였죠. 갚을 생각 따위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민서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니? 아빠 장례 치르고 생활비 쓰다 보니 거의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한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아플 때를 대비한 거였거든요. 민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 친구분이 갚은 돈 있잖아요. 그거 아직 있으시잖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석이가 그 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말한 적은 없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니? 수진이가 우연히 엄마 통장 정리하다가 봤대요. 7천만 원 입금된 거요. 수진이가 제 통장을 봤다고요? 언제 어디서요? 제 허락도 없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내 통장을 왜 봐? 내가 언제 보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몰래 뒤졌다는 게 말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일부러 본 게 아니라고요. 민석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연히 통장이 책상 서랍 안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봐? 그냥 그렇게 됐다니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따지세요? 민석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요. 민석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고 있었어요. 분노를 참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근데 그 돈은 못 빌려줘. 엄마가 아프면 쓸 돈이야. 엄마는 건강하시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꼭꼭 숨겨요? 민석이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건 엄마 돈이야. 결국엔 제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좀 쓰면 어때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엔 제 거고. 제가 죽으면 자기 거라는 얘기였어요. 40년을 키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석이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가면서 신발을 신는 모습이 거칠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하루에 5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봬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하나같이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계시죠? 문 좀 열어줘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밖에서 두드리고 불렀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가 문 밖에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꿈이 예지몽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엄마, 저 민석이에요. 지난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노리는지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런데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나이 드시면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한대요. 아직 안 받았어. 그럼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갑자기 왜 병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검진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금요일 아침 10시에 민석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둘 다 밝게 웃고 있었는데 왠지 어색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친절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를 타고 30분쯤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종합병원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강서신경과의원이라고 간판에 써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종합병원 간다며? 여기가 더 좋대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의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윤정숙 할머니 맞으시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검진 받으라고 해서요. 아, 네, 그럼 간단하게 검사 좀 해볼게요. 의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대통령이 누구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다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가 제 대답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차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린다든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 멀쩡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검사요? 저는 아무 검사도 안 받았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민석이와 수진이가 의사랑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의사가 민석이 부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만 진료실에 남았어요. 문틈으로 복도가 보였는데 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이 정도면 진단서 발급 가능하죠?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약속한 금액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 목소리였어요. 약속한 금액, 무슨 돈을 주고받는다는 걸까요? 그럼 진단명은 뭐로 나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초기 치매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성년 의견인 신청도 가능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성년 후견인, 제가 치매가 아닌데 왜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치매 진단이 나오면 엄마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법원에 성년 의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장이고 다 관리하실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황급히 의자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민석이와 수진이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으시대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기억력은 멀쩡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무 이상 없어. 할머니,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치매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알아차려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차트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어요. 아팠습니다. 손 놔요. 당신들이 짜고 치는 거잖아. 어머니, 정말 이상하세요. 병원에서 진단한 건데 왜 그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거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가짜 진단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약 잘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손에 약봉지를 쥐어줬습니다. 하얀 봉지 안에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안 먹어. 엄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싫어. 나 멀쩡하단 말이야. 민석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소리를 지르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수진이는 창문을 내리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롱맨 아래 이불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도장도 다른 곳에 숨겼어요.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이번엔 쇠창살 밖에 의사와 민석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서류였습니다. 펼쳐보니 성년 후견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재산 관리를 자기가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석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서명 없이 혼자 가버렸지만 나가면서 남긴 말이 소름 끼쳤어요. 지금은 선택권이 있지만 나중에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병원, 의사와 짜고 친 것, 성년 후견인 신청서까지 전부요. 김 여사님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가슴에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다음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석이가 김 여사님 집에 다녀간 거예요. 저녁에 김 여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이상하다더라. 망상 증세가 있다더라.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다더라. 민석이가 제대로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래층 박씨 할아버지도 2층 이씨 아줌마도 이미 민석이가 다녀간 후였어요. 모두가 저를 정말 치매 환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와 낯선 남자 둘이 함께였어요. 덩치가 큰 간병인들이었습니다. 요양원 갈 시간이라는 민석이 말에 뒤로 물러섰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들어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이웃들이 나와서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하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옆구리에 해피실버 요양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진 곳이었어요. 회색 3층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가 떨어져 있었고 바닥 타일도 깨져 있었어요. 3층 301호실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어요. 꿈에서 본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저를 침대에 앉히는 동안 민석이와 수진이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온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 문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기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버렸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첫날부터 간병인이 차가운 손으로 제 팔을 붙잡고 주사를 놓았어요. 정신안정제라고 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어김없이 주사가 들어왔어요.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죽 1그릇, 점심에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저녁에는 국물 반 컵이 전부였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간병인은 무자비했습니다.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천천히 걷는다고 어깨를 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상처가 골마서 냄새가 났습니다. 민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어요.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원장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석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벌써 2달이 넘었다는 투였어요. 원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하면 의심받는다고요. 수진이가 약 투여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어요. 하루 2번씩 정신안정제 주사를 놓고 있고 식사량도 줄였다고요. 그리고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면 3달 안에 자연스럽게 끝날 거라고요. 민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죽는다는 거냐고요. 원장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며 노환으로 돌아가신다는 거라고 했어요. 70 넘은 노인이 요양원에서 죽는 건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통과돼서 이미 민석이 명의라고 했어요.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상속된다고요. 세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장례식 때 슬픈 척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효자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 주사를 놓으려 하면 팔을 빼거나 발버둥 쳤어요. 억지로 맞춰도 나중에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해냈습니다. 약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2층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냐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이곳에 온 후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뭘 도와드릴까 물었어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가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 원장과 짜고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것까지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 딸이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이름은 박미숙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작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 옛날 폰이에요. 몰래 쓰세요. 핸드폰을 이불 밑에 숨겨줬습니다. 충전기도 함께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 딸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에 올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변호사 박지영이에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시 설명했어요. 가짜 진단서, 성년 후견인 신청, 그리고 원장실에서 들은 대화까지요. 박지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서류 같은 거요. 어떻게 구하죠? 제가 작은 녹음기를 드릴게요. 다음에 원장실에서 대화하면 녹음하세요. 녹음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였어요. 주머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가 찾아온 거예요. 2달 만이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문 앞에 섰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어요. 언제쯤 끝나냐고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1달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약을 더 늘렸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 뭐부터 살지 벌써 정했다고요. 녹음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왔을 때 얼굴이 밝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할머니를 여기서 빼내드릴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5시에 박 아주머니가 제 방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옷을 챙겨 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박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 뒷문으로 나가니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공했어요. 박지영 변호사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그 지옥에서 나온 겁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고 약물 과다 복용 흔적이 있다고요. 하지만 치매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가짜 진단서, 성년 후견인 서류, 병원 검사 결과까지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민석이와 수진이가 체포됐습니다. 원장과 그 의사도 함께요. 뉴스에 나왔어요. 노인학대와 살인미수, 재산 편취 혐의였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떨렸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언을 부탁한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돈 때문에 어머니를 지옥에 가뒀다는 것을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징역 7년, 수진이는 징역 5년이었어요. 원장은 징역 10년, 의사는 의사면허 취소와 징역 3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도 취소됐어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학교 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모습이요.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빠졌던 체중도 다시 찾았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합니다. 예전에 알던 이웃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로는 다들 미안해했어요. 정숙 씨,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해한다고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박미숙 아주머니와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해요. 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박지영 변호사에게는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제가 꼭 받으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 지옥에서 죽었을 거야. 나머지 돈으로는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 영정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이 따뜻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나 봐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석이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말이에요. 요즘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에요.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장도 받아드립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나도 자식한테 버림받았어. 10년째 연락이 없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40년을 키운 자식도 돈 앞에서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알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박미숙 아주머니처럼, 박지영 변호사처럼 말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저를 도와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요. 든든한 사람 한 명이 1,000만 원보다 귀하다고요. 저축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저축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르신 여러분, 자식만 믿지 마세요.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효자고 효녀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든 이웃이든 복지관이든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요. 제가 살아난 건 녹음 파일 덕분이었어요. 증거가 없었다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제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좋은 이웃들이 있고 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저처럼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오늘도 저는 감사하며 잠듭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제 집 침대에서 자유롭게요.